영국이 그동안 올인했던 극비 프로젝트가 실패하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자 미국과 유럽 어느 국가도 못한다. 오직 한국만 가능하다 라며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 매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역사상 이번처럼 큰 대박을 한 번에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라며 부러워했는데요. 도대체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국에 요청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는지, 한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영국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항공기에 실어 SPAC 1만 미터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지구궤도 진입과 인공위성 발사에는 실패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이 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인공위성 로켓을 지상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실어 하늘을 나는 도중 발사하는 첨단 기술로 국방력을 한방에 대폭 상향시킬 영국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우주개발업체 버진그룹의 계열사인 버진 오빗은 이날 보잉 747기를 개조한 우주소녀 커스믹 겨 747이 인공위성이 탑재된 론처원 런처론 로켓을 대서양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로켓이 지구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진 오빗은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설립한 우주발사 업체로 이번 발사를 통해 9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 에리오에 진입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론처원 로켓을 실은 우주소녀 747은 이에 앞서 잉글랜드 코널주 뉴키의 코너루주 공항에서 시민 2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소녀 747은 이어 대서양으로 비행해 35,000피트 약 1668m 상공에서 론처원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나 발사 후 비행 중 이상 현상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진 오빗은 트위터에서 론처원이 항공기에서 분리된 지 9분 만에 지구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로켓 비행 중 이상 아노멀리 감지돼 지구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영국 정부는 버진 오빗의 이번 발사에 대해 영국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우주발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극비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면서 영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정부도 영국의 버진 오빗이 이번에 성공하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영국을 우주 최강국 반열에 올리려 계획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영국 매체들은 영국이 실패한 것은 일본 때문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영국의 자신들이 만든 우주산업 기술을 비싼 가격에 팔고 심지어 영국이 사용한 로켓 및 인공위성 부품에 일본산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것은 물론 일본 엔지니어가 이번 영국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영국 국민들과 영국 언론들이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 일본은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매번 완벽한 성공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우주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22일 지상과의 통신이 두절된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의 달 착륙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모테나시는 지난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I 미션의 우주발사 시스템 SLS 로켓에 실려 우주로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탐사기의 한쪽 면에 있는 태양전지가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상과 교신을 통한 궤도 수정이 어려워졌습니다. JAXA는 당초 계획을 바꿔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오모테나시를 달에 낙하시켜야 했으나 시기를 놓쳐 포기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가 12일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JAXA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가고시마현 기모스 기간부 소재 우치노우라 네이츠프 우주공간 관측소에서 입실론 6호기를 쏘아 올렸으나 상승 중 문제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AXA는 발사 직후 로켓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전 9시 57분께 기체를 파괴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JAXA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목표 자세에서 벗어나 지구를 도는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파괴를 지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토가와 야스노리다 촨타이슈안 JAXA 명예교수는 고체 연료 로켓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다라며 부품 결합이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은 자국의 기간 로켓 중 하나인 입실론 발사 실패로 상업위성 수주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에 아문이 들이워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로켓은 다른 나라 로켓보다 발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안정감이 특징이었다라며 로켓 발사 실패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실패를 지켜본 영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요국이 일본과의 계약을 취소해버린 뒤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이 실패한 입실론 6호기, 한국은 최근 한국판 입실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말이죠. 국방부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입니다. 발사체 시험이 예고 없이 이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발사체 궤적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서도 해당 로켓 발사 장면이 뚜렷하게 관측되며 신고가 쏟아졌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우주안보 경제 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 발사체를 비행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비행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우리 군은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발사체는 목표로 했던 고도 450km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시험으로 목표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됩니다.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군의 감시정찰 강화와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기관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 때문에 대량 생산과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입실론 6호보다 강력한데 대량산까지 가능하다 보니 전 세계 주요국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이 지침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는 우주 발사체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 등이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시험 발사 성공을 밝히며 최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일본과 우주동맹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강력한 기술을 바로 한국이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첫 민간 발사체인 한BTLV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의 경우 고체를, 산화제는 액체를 씁니다. 원래 일반적인 로켓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액체 등 고체 등 같은 성질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로는 등유나 액체 수소,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많이 씁니다. 고체 엔진은 연료로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많이 쓰고 산화제로는 질산암모늄 같은 물질을 주로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미국의 세턴 5호, 한국의 누리호 등 민간 로켓에 주로 들어갑니다. 고체 엔진은 미사일에서 다수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점화 후 가스레인지처럼 추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과 제작비가 높습니다. 고체 엔진은 반대입니다. 연료 효율이 좋지 않죠. 성냥불처럼 한번 켜면 추력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구조가 간단해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로는 고체인 파라핀,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썼습니다. 파라핀은 불을 밝힐 때 쓰는 양초 성분인데 연소 속도는 빠르고 폭발 위험성은 낮습니다. 이를 개발한 한국의 업체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고체와 액체 엔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계적인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추역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가 가진 장점만 살려 만든 신개념 초강력 로켓이 탄생한 것입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의 발사 비용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을 각기 탑재한 유럽의 발사체인 아리아노와 베가는 한 번 발사에 각각 2천억 원과 400억 원이 듭니다. 액체 엔진이 5배 비쌉니다.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액체 엔진과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간단한 구조 때문에 고체 엔진에 가까운 개발 관리 비용만 쓰면 되는 획기적인 가성비를 구현한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우주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12일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옥천 공장에서 크레인의 줄을 단 로켓 블루웨일 로켓 0.3 버전이 굉음과 함께 불을 내뿜더니 6m 높이를 솟구쳐 올랐습니다. 드론처럼 자세를 유지하던 로켓은 이내 제자리로 착륙했습니다. 발사 이후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오차는 50cm보다 작아 성공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그로부터 4개월 뒤 총 14회 34차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어갔고 로켓 재사용 기술의 핵심인 호버링 제자리 비행을 통해 로켓의 자세 제어를 해냈습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로켓 추진체를 회수해 소모품은 교체하고 엔진과 연료 탱크 등 비싼 장비들을 다시 써서 발사 비용을 줄이는데 필요한 기술을 뜻합니다.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를 우주로 보낸 대형 로켓인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의 경우 로켓 발사 이후 분리된 1단 로켓을 대기권 재진입, 엔진 재점화 과정을 거쳐 해상 바지선으로 회수해 100여 차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켓 재사용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통신의 공간이 지상에서 우주로 확대되면서 로켓 발사체 발사 비용을 5분의 1로 줄여 더 많은 위성을 더 저렴하게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의 기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로켓 재사용 기술이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연료 로켓 기술까지 더해지면 이미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며 우주 산업의 한 획을 그었던 스페이스X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 기술을 한국이 손에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일본, 미국, 다른 유럽국들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죠. 한국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역사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드디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이뤄진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시험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씌워서 처음으로 쏘아 올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실제 시험급 위성까지 분리를 완료하며 진정한 세계 7번째 우주강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첫 시도인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히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우주 경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발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세계 최초가 있다고 알려지며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주강국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검증해내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예정대로 전남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6시 24분 굉음과 함께 이륙을 시작한 누리호는 12단과 페어링 분리까지 마치며 순조롭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이번 발사의 목적인 시험급 위성을 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시작으로 큐브 위성 7기를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발사 923초까지 위성 8기를 모두 분리한 누리호는 발사 1138초 후 비행을 종료했습니다. 오후 6시 42분 누리호 비행 종료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오후 7시 7분 누리호 발사 43분 뒤 남극 세종기지 기지국에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살아있다는 생존 신호 비콘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제대로 위성을 올려놓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의 위성의 현재 상태 진단 정보와 위성의 각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에 함께 탑재됐던 큐브 위성들도 잇따라 생존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누리호 3차 발사는 모든 위성 발사 임무에 최종 성공한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측지휘하는 발사지휘센터 MDC에서는 연달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까지 연이은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은
우주 강국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성공 브리핑에서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히며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한 팀으로 뭉쳐 일궈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비행 성능을 확인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용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발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 3차 발사는 첫 실전 발사라는 점에서 이전 발사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2차 발사가 누리호 성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실용급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실전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 고객사에 한국의 로켓 기술력을 공개 시연한 것입니다. 외신들에서도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난리가 났는데요. 드디어 한국의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루 전 기술적 문제로 취소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날 이뤄졌으며 실용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누리호 발사 과정을 신속 타전하면서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3단 누리호 발사체가 관측, 임무 수행용 등 8개의 실용급 위성을 탑재하고 이륙했다며 이번 발사는 한국의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는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역내 우주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내다봤습니다. APTN 역시 한국이 자체 제작한 발사체를 이용해 실용급 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다며 작년에도 누리호에 위성을 탑재했으나 당시는 주로 성능 검증용 위성이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누리호가 길이 47m, 건물 12층 높이라고 소개하며 프랑스의 발사체 아리아노보다는 좀 작지만 탑재체 용량은 누리호가 6배 이상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진정 7번째 국가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AFP 통신은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2023년까지 달에 2045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려 야심 찬 우주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발사 생중계를 지켜보며 높이 날아라 누리, 우주로 가자는 댓글을 남기는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신은 이번 발사 성공의 의미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짚어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이 군사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북한 전 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멋붙였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 로켓과 연료 부분, 재진입체 기술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장거리 미사일 로켓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신에서 누리호 발사를 연일 타전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 원래 냉전 시대에 서로 경쟁적으로 우주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발사체 기술은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전수해준 국가가 일본과 인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발사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 땅에서 이 정도로 읽은 건데 12년 만에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된 겁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기간이 소요됐을 뿐더러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성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 이전이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사체 기술에 대한 외국이나 아니면 자체 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최근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달 탐사 위성 다누리를 달 궤도에 보낼 정도로 기술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세계 6터부터 7권의 인공위성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에서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초의 위성 검증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놀라움을 샀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선 지난 12차와 달리 시온급 위성 등 8기 주탑재 위성 1기, 큐브 위성 7기를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하는 특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각 시온급 위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주탑재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영상 레이더 SAR 기술 국산화와 우주과학 연구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전력 소모가 큰 SAR 임무를 위해 임무 수행 동안 태양빛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사가 지난번보다 2시간 정도 늦어진 저녁 6시 24분에 정확히 발사된 것도 이 궤도에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간 전후 30분 정도에만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성은 SAR 기술 국산화가 임무입니다. SAR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아 되돌아온 신호를 수집, 지표 영상을 획득하는 전략 기술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날씨 관측을 위해 개발한 도요셋 4기가 있습니다. 원래 도요셋은 러시아 소유주 로켓에 실려 작년 상반기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발사체를 찾지 못하다가 누리호 3차 발사 덕분에 이번에 국산 로켓에 실려 드디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도요셋은 우주 방사선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우주 날씨를 측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의 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며 단일 위성보다 우주 날씨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편대 비행은 2기 이상의 위성이 상대거리와 궤도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로 보통 전투기 비행에서만 이런 비행이 보이곤 했었는데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편대 비행은 한국의 도요셋 위성이 세계 최초입니다. 위성 간격을 조절하며 앞뒤 또는 양옆으로 한 줄을 맞춰 날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천문연은 4기 편대 비행을 통해 하나의 위성이 지닌 관측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성 한 기로 관측할 때보다 우주 날씨의 핵심 요소인 우주 플라스마 분포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보다 자세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측이 이뤄지면 우주 환경의 실시간 예보와 분석이 이뤄져 우주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나노 위성의 편대 비행을 적용함으로써 더 주목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천문연은 도요셋 4기 중 1기의 사출 성공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기존 임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 중소기업이 만든 큐브 위성 3기도 탑재됐습니다. 루미르가 개발한 큐브 위성 LUMIRT-1은 우주 방사 능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극심한 우주 방사능에서도 프로세서나 메모리 장치 등이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저스텍 큐브 위성 JAC는 해상도 4m의 광학 카메라 탑재체와 자세 제어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합니다. 카이로 스페이스의 KSAT-3U는 한반도 지표면에 대한 편광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달 표면을 탐사하는 다누리의 편광 카메라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또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위성이 임무를 마친 후 자동으로 궤도를 이달의 대기권에 진입해 소멸하게 하는 기술을 검증합니다. 한편 이번에 체계 종합 기업으로도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추가 발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전투용 차량 등으로 한국 방산업계 대표주자 중의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에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한화는 그동안 제작에만 참여하다 이번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 발사 임무 통제 등 발사 운용에 처음으로 함께했는데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라 하지만 앞선 국가들과 격차가 아직 크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지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인프라 자체도 인력이나 산업 측면에서 똘똘 뭉쳐야만 세계적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한화는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선두 기업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화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가격과 경쟁하기 위한 한국 최초의 상용 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진 스페이스X의 펠컨
구 로켓은 발사당 약 6,700만 달러 약 88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동환 우주사업본부장 부사장은 르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이내 스페이스X와 비슷한 가격으로 상용 로켓을 발사하겠다 라고 밝히며 로켓 발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발사 시스템 확보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우주 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틈새 업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방산 기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실제로 현재 한국의 우주기술은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단 12년 만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 세계 7번째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누리호 발사 관련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될 수 있길 응원하면서 불가능이 없는 나라 한국의 또 다른 우주 개발 신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가 통과되자 이는 한미동맹 이후 사상 최대의 뒤통수가 되었다며 우리나라 정치권과 경제 관계자는 물론 미국 측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플레 감축법 IRA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바이든 정권의 연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역사에 남을 정치적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으로 인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제동이 걸린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정권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요. 궁지에 몰린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 내 투자를 철회하거나 규모를 줄이며 캐나다 혹은 멕시코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한국을 향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줄 테니 자국 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제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한 결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자타공인 세계 1위 선진국인 미국은 인건비가 매우 높고 환경규제도 심해 공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운영하기엔 상당히 불리한 국가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단점을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세계 1위이자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올해 5월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대가로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역대급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기아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과 연결되는 발전소 용지와 전용 도로 건설은 물론 건설 장비 사용료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렇게 제공되는 산업용 부지는 대략 10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로 서울시 중구의 크기인 9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보다 큰 면적을 제공받았습니다. 사회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6,5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세 감면과 일자리 창출을 대가로 하는 3천억 원의 세금 감면도 제공되며 5%대의 세계 최저 법인세를 통해 장기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 25%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조지아주의 기업 층화 혜택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결과 한국의 현대자동차 공장과 기아자동차 공장 그리고 SK온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등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 120여 곳이 미국의 조지아주로 진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조지아주의 일자리는 5만 개가 넘으며 이들의 부양가족을 합칠 경우 대략 20만 명의 조지아주 시민들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으로 인해 조지아주에선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한다며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현대차와 연합을 구축해 바이든 행정부에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9월 15일 성명을 통해 IRA 법안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철회하라는 입장입니다. IRA 법안으로 인해 보조금이 제외된 한국의 전기차가 미국 현지에서 영향력이 감소한다면 장기적으로 현대기아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현대기아 자동차의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조지아주의 현대기아 공장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엔 공장 폐쇄 등 문을 닫게 되어 조지아 시민들의 일자리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에 잘 나가던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가 몰락했던 사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로 불리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크라이슬러는 오래전부 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을 운영해왔지만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으려자 디트로이트엔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고 완전히 몰락한 유령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트로이트 시의 재정도 급감하여 미지급 채무액이 200억 달러, 우리 돈 28조 원 수준에 달이 사실상 파산한 상태였고 거리의 신호등에 불을 켤 전기조차 없었을 정도입니다. 수십만 명의 실업자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 도시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결과는 자동차 기업들이 제조 공장을 닫은 지 불과 3년 만에 발생한 결과로 정부에서 손 쓸 새도 없이 도시가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공장과 배터리 공장에 의존하는 조지아주 역시 이런 현상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현대기아 자동차 공장과 SK의 배터리 공장, 이들과 연결된 수백 곳의 하청업체들까지 한국 기업이 그물망처럼 엮여 있기에 한 곳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도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조지아주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IRA 법안으로 현대기아의 북미 사업이 위축될 경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전기차 공장 계획이 축소되거나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역시 IRA 법과 관련이 조지아주 정부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이 완공되기까지 최대 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제안을 바이든 행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지아주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동안 지역 내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던 한국 기업을 겨냥한 IRA 법안 통과로 인해 바이든 정권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2년 뒤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전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당시 조지아주는 바이든 정권 창출의 개국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 30%대의 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IRA 법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지만 이런 무리수들이 결과적으로 조지아주와 같은 핵심 지역의 반발을 일으켜 2년 뒤 대선에서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즉 잠깐의 지지율을 위해 개국공신 지역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정권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조지아주가 IRA 법안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불이익을 당하자 문치 빠른 캐나다와 멕시코에선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혜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도 미국의 IRA 법안에 위배되지 않으며 관련 보조금과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1992년 자유무역 IH협정을 체결해 인구수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과 공산품들은 100% 무관세로 3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이번 IRA 법안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IRA 법안으로 불이익에 준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건비가 제일 비싼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 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이국 현지 인건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최첨단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으며 실제로 기아 자동차가 이미 멕시코에 진출하여 연평균 수십만 개의 자동차를 생산해 멕시코 내수 판매는 물론이고 미국과 캐나다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전기차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 미국 내 공장을 새로 짓는 것보단 이미 IRA 법안을 충족하는 멕시코 공장을 활용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라인을 조금씩 줄여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개조한 뒤에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저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인건비가 높은 캐나다이지만 미국처럼 다양한 인센티브와 캐나다의 천연자원을 제공하는 방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국의 IRA 법안이 통과된 직후 캐나다의 제이슨 케니 총리는 무역 대표단을 꾸려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한국의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8월 말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측 대표단은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친환경 차량과 전기와 수소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그룹을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에 탑재되는 핵심 광물에 캐나다 산을 공급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즉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 등 미래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산업을 캐나다 현지에 구축하기 위한 목표인데요. 캐나다는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을 비롯한 천연자원들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어 한국의 제조업체가 필요한 원자재를 확실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 판매할 전기차에는 북미에서 채굴한 광물이 탑재되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캐나다산 원자재를 이용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해외 제조업체들의 투자를 받아내는 가운데 저렴한 노동력의 일자리는 멕시코에게 뺏기고 고부가 가치를 지닌 핵심 제조업들은 최대 규모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으로 미국이 가져가는 상황에 가만히 지켜만 보다간 첨단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모두 미국과 멕시코에 다 뺏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IRA에 대응해 캐나다 차원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소외된 제조업체들에게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 그리고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까지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현대차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 그룹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차후에 공장 확장이나 신규 투자 등 조지아주가 가져갈 긍정적인 경제 효과마저 감소시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 기업은 2022년 올해 글로벌 판매량 3위를 달성할 정도로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마저 한국 기업의 성장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를 추진할 정도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고비를 현명하게 잘 넘겨야 한국 기업이 세계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국산화를 방해했던 일본 소재 기업이 엄청난 최후를 맞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까지 대폭 낮추며 한국 업체에게 제발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일본인들마저 부끄러움을 느껴 치를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소재 기업의 최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공격하려 했던 부분은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이 키우려 했던 배터리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란 일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의료 분야에 3년간 8천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출 규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1100여 개 품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고 일본 기업들은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걸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온 곳도 일본 아사히카세이였습니다. 아사히카세이는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화학회사로 종업원 2만 5천 명의 매출이 2조 엔이 넘는 기업입니다. 일본 도레이와 함께 분리막 시장을 이끌며 점유율 18%로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었죠. 이 회사는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등 한국 침탈에 앞장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범기업 299개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34개 정도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미쓰이 화학, 미쓰비시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히카세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동서석 유화학이란 자회사로 두고 적잖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 해 1,800억 원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모회사로 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클로나 도요타가 한국의 빨대를 꼽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에서 세계 1위였던 아사히카세이는 한국의 국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직후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에게 소싱을 확대하자 아사히카세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인 W스코프에게 특허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W스코프는 2005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배터리 3사도 해당 기업의 분리막으로 시선을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이 업체에게 주문을 확대하자 아사히카세이가 즉각 움직였죠.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특허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2중, 3중의 특허를 걸어놓기로 유명한데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꼼수를 써온 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가 가장 많은 분리막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미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아사히 카세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막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급성장에 2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한국 SKI 테크놀로지 SKIT가 치고 나온 것인데 26% 점유율로 1위를 해버렸죠. 반면 아사히 카세이는 23%로 2위, 일본 도레이 23%가 3위를 했습니다. SKIT는 2019년 4월 물적 분할을 통해 출범한 SK이노베이션 SK온의 소재 부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분리막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로 첨단 장비를 추가해 효율을 40% 높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장비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일부 파견되어 있었는데 SKIT는 이들이 설비를 보지 못하게 초대형 가림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공장을 방문하면 그들이 최신 설비를 가리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계 유일의 최신 장비를 일본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됐다. 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는 한때 슈퍼갑으로 통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격 또한 제곱미터당 4,000원을 받으며 한국에 바가지를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SK가 더 좋은 품질의 분리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역전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죠. 배터리의 피와 살이, 음극재와 양극재라면 분리막은 혈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구멍으로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타고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많은 구멍이 있느냐가 분리막의 품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분리막은 일본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분리막을 사러 일본을 방문하면 당신들이 배터리를 아느냐? 는 면박을 주곤 했죠. SK가 분리막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 충북 공장 가동에 돌입하며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축차연신 공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쓰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분리막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 공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당길 수 있어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축차연신은 톨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 번 상하로 한 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표면을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해 이것도 극복해냈죠. 고객 요구에 맞춰 분리막 두께와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 SKIT가 SKC에 분리막을 소량 납품하기 시작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SKC에 공급하던 물량을 전량 끊어버리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0년대 말 일본 분리막을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이는 SK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노키아가 SK 분리막을 채택하자 시장에서의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산요 등이 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준비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 CCS이 개발됐고 이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뒀죠.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변형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이를 막고자 분리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가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리막을 생산한 것입니다. SK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없죠. 반면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 분리막을 썼던 업체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분리막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SKIT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2019년 800억 원대에서 매년 상승해 내년에는
3,2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 카세이의 손익은 2019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사히 카세이는 최근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기존 대비 20%부터 30%나 가격을 할인해 줄 테니 한국 소재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습식 분리막을 이용해 달라고 사정해 온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3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사히 카세이는 자국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의 분리막을 주로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 대비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더디자 한국 업체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의 성장률은 다른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50%부터 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반면 파나소닉은 33%에 그친 것이죠. 게다가 SKIET의 분리막 판가는 0.9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사히 카세이의 가격 인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SK의 생산량은 아사히 카세이보다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폴란드 1공장 건설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4공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시장 점유율을 43%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사히 카세이 또한 지난해 300억 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상해은첩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한국을 다시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SK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리막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관리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아사히 카세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그 후 일본 르네사스의 생산을 위탁해 위기를 넘기려 했는데 르네사스조차 해당 물량을 받은 직후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참사가 발생했죠. 결국 생산하기로 했던 물량은 만들지도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클릴룸 등의 손상이 심해 기존 공장의 복구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19일 다카이치 정조 회장은 일본이 똑바로 안 하니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기 위해 꿈틀대는 곳은 일본 기업일 뿐입니다. 2월 22일 일본에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가 한국에서 열린 바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피켓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그 입 다물라. 지금 이런 말을 일본 측에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